실질적인 생활비로 쓰는 거는 뭐 2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거 쓰는 것들이 남들이 얘기하면 예전에 뭐 임원도 하시고 했던 분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충분히 살던데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비 습관이 좀 많이 처음에는 높았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시게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소비 습관은? 저는 원래 직장 다닐 때도 소비의 틀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짠돌이 짠순이로 그러셨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할 때 50억으로 해서 퇴직을 했는데 그렇게 모았던 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와이프 짠순이, 저 짠돌이.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갖다 그렇게 쓰는 것들을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와이프는 돈을 버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둘 다 쓰는 것들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퇴직 이후에 다른 분들이 그 소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는 그냥 그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월 35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써요, 저요. 부부 기준으로? 네, 저희 부부가 35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충분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350이면 뭐 정말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한데. 여기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요. 의료보험이 이제 지역의료보험 바뀌었잖아요. 그 지역의료보험 자산 때문에 꽤 많이 내요. 뭐 지역의료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아직도 60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금 내고 있거든요. 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난 다음에 350만 원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활비로 쓰는 거는 뭐 2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거 쓰는 것들이 남들이 얘기하면 예전에 뭐 임원도 하시고 했던 분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충분히 살던데요. 저 지금 차도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 없으세요? 차는 있는데 차를 거의 안 쓰고 대중교통 이용해요. 대중교통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95%가 대중교통이에요. 나머지 제 차를 이용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먹을 것을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릴 정도로 그런 맛집에 가가지고 플렉스 하는 정도로 하는 것들도 아니겠고, 그다음에 여행을 하는 것들도 저희는 뭐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와이프하고 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궁 아니면 공원 너무 잘 돼 있어요. 산성길 저기 동대문 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산성길로 가서 대학로까지 걸어가는 길, 그걸 산성으로 이렇게 가면 너무 좋아요. 해외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풍경과 좋은 정서를 갖다 공유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비 패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정도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혹시 사시나요? 네,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가 나가죠? 네, 관리비 나가죠. 다 포함해서? 네, 관리비 포함돼가지고. 예. 그 국민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험비,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통신비 이런 부분. 다 그러니까 뭐 가끔 차도 타시고 유류비까지 다 해서 그러면 350을 쓰는데 작가님 스스로한테 가장 사치를 한다. 한 달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늘 아끼기만 하면은 좀 너무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뭐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근데 있어요? 저는 저나 와이프는 소비에 그렇게 연연하지를 않아요. 특별하게 뭐 커피를 마시러 가도 저 스타벅스 저희 안 가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메가커피 가요. 메가커피나 스타벅스 커피나 저는 오히려 메가커피 가서 스타벅스처럼 커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임원이셨기 때문에 나는 임원이었어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사회 활동을 할 때 사회적인 모임을 나갈 때도 그러면 내가 좀 낼게 뭐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해요. 되는데 친구들 만나 요즘 만나가지고 막 4명이 만난다 그러면 많이 나오면 한 20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해가지고 20만 원 내요.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는 것들은 딴 데서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퇴직 이후에 아직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제네시스 하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네, 그 연비가 안 좋다고. 연비뿐만 아니라 처음에 구입비도 그거 갖다가 일시불로 주고 샀겠어요? 할부로. 그러다 보면은 지출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한테 칭찬해 주는 부분인데 굳이 소비해서 제 삶의 만족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산 쪽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글 쓰고 좋은 데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감흥을 느끼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삶의 만족도를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돈을 갖다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힘인 것 같아요.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테크를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셨어요? 뭐 아까 절약하신 부분도 뭐 월급을 막 절약하셔서 돈을 아껴서 종잣돈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것 다 쓰면서 재테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쓸 것 다 쓰면서 그런 얘기 해요. 시간 없다, 돈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쓸 것 다 쓰면서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재테크를 포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40대에 그 좋은 시기에 못한다고 그러면 50대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50대에는 왜 불가능하냐면 퇴직을 앞에 놓고 있으면 불안해서 그렇고 퇴직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없냐면요. 대출을 받는 것들이 위험해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전에 대출을 다 없애야 돼요, 원래. 그러려고 그러면 40대 초반에 해서 10년 정도를 해서 다 없애버리고 온전하게 자기가 불변전에 투자했던 것이 온전히 순재산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서 퇴직을 해야지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저처럼 해야지 뭐 쓸 거 다 쓰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빌라가 있거든요. 컷해야 내가 보기에 구매를 한다고 해도 3, 4억일 거고 전세하면 2억이나 들 거예요. 그 밑에 벤치가 있더라고요. 벤치가 그것도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절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대부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트코인이니 리스크를 가지고서 행운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재테크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짠테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임원도 쓸 때를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쓸 때 썼어요. 하다못해 그러면 진짜로 한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받으신 분들은 더 쓸 때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도 자기 월급의 30%, 40%, 심지어는 많은 분들은 60%까지 30대 때 저축을 해가지고 40대 때 모아둔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50대 때 새로운 자산가로, 순자산가로 바뀌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델이 되지 자기 쓸 거 다 쓴 사람들은 난 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 40대 때 네. 월급을 얼마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적금에 넣으셔서 저축을 하신 월급 거예요? 받는 거 얼마를 받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네네네. 그건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근데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한 70% 했어요. 월급의 70%? 네, 월급에 받는 거에 70%다 저축했어요. 제가 1997년도에 2,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결혼했는데 제가 퇴직할 때 5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적금액을 정해놓고 그냥 자동 납부로 정해놓고 남은 돈을 갖고 써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강제저축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강제저축으로? 강제저축으로 한 거예요. 신혼 때부터 했어요. 신혼 때 제가 이 회사를 옮기기 전에 부도난 회사에 다녔었는데 부도난 회사에서 월급이 통장으로 꽂히지 않고 직접 노란 봉투에다 줘요. 왜냐하면 은행 거래를 못 하잖아요. 부도난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갖다가 제가 와이프한테 줬어요. 와이프가 제 앞에서 딱 20만 원은 나 무조건 저축할 거야. 어차피 지금 이 10만 원 써도 힘들고 안 써도 힘들다. 10만 원 저축했고. 그들부터 내 회사가 좋은 데로 갈 때마다 나머지 부분들을 그 90만 원에 통제했던 그 부분들을 갖다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테크를 할 수 있게 종잣돈을 모았던 거죠. 그 모았던 것 때문에 불변자산에 투자했고 단지 운이 좋아서 불변자산이 갑자기 어느 시기에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을 만드는 속도를 갖다 높여준 거 그건 행운인 거고요. 근데 기본적인 건 종잣돈을 모아서 불변자산을 내가 샀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변 자산은 아파트. 저는 아파트에 있어요. 네, 아파트.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금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아니면 미국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에 의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는 불변 자산은 아파트에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에 그때는 아파트가, 서울 시내 아파트가,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불변 자산인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웬만하면은 퇴직 후에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서 쓰는 편한쪽에다 지방에 살지 말고 서울에서 살게 되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 우리 집만 근처에만 나가도 요즘은 다 공원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근처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50 플러스 해가지고 교육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인프라들이. 그 주변에서 조금만 나간더라도 경복궁이니 창덕궁이니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리사이클링이 이제는 거의 활성화되어 있어요. 당근마켓도 있지만 당근마켓이나 리사이클링이 활성화돼서 굳이 새로운 걸 옷을 살 필요도 없고 새로운 걸 사지 말고 중고? 네, 중고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들. 리사이클링 요즘은 아파트 같은데 분리수거만 가면 공짜로도 얻는 것들도 많아요. 굳이 살 필요도 무료 나눔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비를 극도로 줄여가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물론 지방에서 살면은 장점도 있겠죠. 만약 아예 비용이 물가가 싸기 때문에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50에 60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것들을 모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색하시려고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나 지금 얘기했던 그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